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30년 로베르토 무질의 나랄 게 없는 남자입니다. 1930년 인도에서 간디의 영도 아래 불복종 운동이 시작됩니다. 영국의 소금 독점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소금세 폐지를 주장하며 무저항 시민 행진으로 시작한 운동이죠. 우리말로 소금 행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1930년 어, 태양계 끝에서 명왕성이 발견되고요. 1929년 파리에서 일련의 화가들이 모여 원과 사각형 세르끌의 까레란 모임을 결성하는데 모임의 취지는 구상과 비구상을 막론하고 무게중심을 구성의 구축, 컨스트럭션에 놓는다라는 이를테면 구성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1930년 잡지를 발간하고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발전하고요. 1917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잡지 데스티를 주도했던 테오반 누스비르, 전에는 내가 테오반 데스버그라고 했죠. 테오반 누스비르로 하겠습니다. 테오반 누스비르는 이 모임의 취지가 모호하다 생각해서 1930년 구체회화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구체미술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대충 이런 선언문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작품은 자연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감성적인 그 어떠한 형식적 자료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감상, 극적 효과, 상징 등을 배제한다. 감상 이러면 감상주의, 센티멘탈리즘 같은 걸 말합니다. 회화는 순수한 조형 요소인 면과 색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요소는 그 자체 이외의 뜻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화는 그 자체 이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정확하고 반인상주의적이어야 하고 절대적인 명료성을 향한 노력은 의무적이다라는 이런 선언문입니다. 구체미술 선언문의 취지에 따라 테오반 두스비르에는 1931년 파리에서 에르뱅 같은 화가 등과 함께 추상 창조, 압스트락션 크레아숑 모임을 결성해서요. 비구상주의 미술을 강조한 잡지를 출간하고 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브루통이 주도한 구상적 경향의 초현실주의 회화에 맞선 추상화가들의 움직임이란 측면이 강한데 원과 사각형 모임은 1931년 해체돼서 추상 창조 모임에 흡수됩니다. 칸딘스키, 몬드리안 등 추상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 대부분이 참여하고요. 테오반 누스비르는 1931년 세상을 떠나지만 이 모임은 1936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테오반 누스비르의 죽음 이후 입체주의 중심 화가였다가 점차로 신비주의적, 종교적 성격이 강해지는 알베르 글레이즈가 모임을 이끌게 됩니다. 영국 작가 W.H. 오드는 1930년 포임스, 시집이란 제목의 시집을 출간합니다. 오드는 독자들에게 영향을 줄까 우려해서 시집에 제목을 붙이는데 인색했어요. 1928년 동료였던 시인 스티븐 스펜더가 30부 정도 시집을 인쇄하는데요. 오든의 시집을 인쇄하는데 이 시집 제목도 포임스 시집이었고요. 1934년에 나온 시집도 제목이 포임스 시집이었습니다. 1928년 시집의 일부 시들만 1930년 시집에 수록되고요. 1930년 시집에서 일부 시가 새로운 시들로 교체된 시집이 1933년 개정판 시집입니다. 그리고 1934년 미국에서 이 세 시집들을 묶어서 다시 시집이란 제목으로 출간합니다. 정말 제목에 인색하네요. 오든은 1946년 미국으로 귀화하고요. 오든이 1928년에 쓴 샤레이드란 부제가 붙어 있는 짧은 희곡 양쪽이 다 대가를 치르는 이라는 작품이 1930년 시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샤레이드는 몸짓을 보고 알아맞히기 게임 정도의 의미인데 부제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희곡은 두 집안의 오래된 은원을 다루는 이야기로
서로 싸우는 양쪽 집안의 연기자들이 무대 양쪽에 앉아 공연을 풀어가는 형식적 측면에서 새로운 무대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집안이 지방이 되고 나라도 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죠. 30년대 들어 미국 경제 대공황의 여파와 국제적 정치 상황의 악화 등을 체감하면서 점차로 오드는 T.S. 엘리엇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주의적 상하탑 문화관에 반발해서 시즘, 저작거리 경향성을 시 작업에 포함시켜 사회의식이 강한 스티븐 스펜더나 세실 데이 루이스 또는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등과 함께 영국 시단에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들을 일컬어 오든 그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든은 말년에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에 헌신하고요. 오든의 말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로서 시인. 예. 그러니까 시인 오든에게 진실은 저작거리를 지배하는 제도적 권력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저작거리에 물든 세속적 가치라는 현실 넘어 좀 더 근원적인 가치의 지평을 열 때 드러나는 진리의 세계가 아닐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1936년에 오든이 쓴 장례식 블루스입니다. 모든 시계를 멈춰라. 전화를 끊어라. 기름진 뼈다귀를 물려 개를 짖지 못하게 하라. 피아노를 침묵하게 하고 숨죽인 북소리로 관이 들어오게 하라. 조문객을 들여보내라.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 신음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맴돌게 하고 하늘에 그가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쓰게 하라. 공원 비둘기의 흰목에 검은 상장을 두르고 교통경찰에게는 검은 면장갑을 끼게 하라. 그는 나의 북쪽이고 남쪽이며 동쪽이고 서쪽이었다. 나의 일하는 주일이었고 일요일 휴식이었다.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었다. 우리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난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별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 별빛을 꺼버려라. 달을 감싸버리고 태양을 끌어내려라. 바닷물을 메마르게 하고 숲들을 쓸어 엎어라. 이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니. 예. 자, 1930년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무질은 1930년과 33년 나라할 게 없는 남자 1, 2권을 출간합니다. 1913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비엔나를 무대로 한 이 소설은 주인공인 울리의 눈을 통해 본 무너져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쇠락을 다루고 있는데 무질의 생전에 완성되지 못한 이 소설은 1943년 그의 사후에 남겨놓은 유고를 정리해서 3권이 출간됩니다. 무질이 1921년 집필을 시작해서 총 2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입니다. 지금은 20세기 독일어로 쓰인 가장 중요한 소설로 평가받기도 하는 작품인데 싶은데 솔직히 말해 나로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던 소설입니다. 이제야 살펴보니 무질의 사변적이고 다변적인 문체와 인간에 관한 심리주의적 통찰 그리고 시대 환경에 대한 인상주의적 관찰은 개성적이고 유연한 문장력은 말할 필요 없이 프루스트나 조이스 또는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들과 무질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과장할 필요 없이 뛰어난 작가적 재능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처음 접했던 이 소설의 우리말 제목은 특성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어 제목을 보게 되어 나랄 게 없는 남자로 번역합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아이겐샤프텐이라는 단어는 어떤 생물이나 무생물의 속성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여만 온의 아이겐샤프텐은 무마신 남자. 다시 말하면 자신이란 존재를 자신의 고유한 자기성이란 본성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느낌이 느끼고 생각이 생각하는 일련의 구조적 작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것처럼 무질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의 자아란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감각의 다발에 불과하다는 사유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작가입니다.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전개되는 소설 나랄 게 없는 남자에서 수학자인 울리이의 눈은 렌즈처럼 바깥 세상을 내면에 투영시키고 울리이의 내면은 원인과 결과의 작용에 따라 철저하게 조건지어진 그대로 반응합니다. 결국 세상은 물질과 정신의 조건과 작용일 뿐인데 그렇게 보면 어디에도 소위 영혼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인공 스티븐 데덜러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미적 개념이 독일 철학자 칸트의 무관심성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무관심성은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인간 내면의 자기성에 휘둘리거나 끄달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관심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흐름 기법의 작가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성일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인터넷에서 누군가 올린 이 장대한 소설의 뒷부분에서 인용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의견 일치를 본 모든 것에 따르면 너는 이제 그 바다를 수정처럼 순수하고 영속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움직임 없는 운둔의 상태로 상상해야 돼. 어떤 시대건 지상에서의 그런 삶을 상상하려고 노력해왔어. 그것이 천년왕국이야. 우리가 아는 어떤 형태의 왕국도 아닌 오직 우리 자신에 의해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왕국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재물이나 지식, 연인, 친구, 원칙,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연연해야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연후에야 우리의 감각은 열리고 인간 및 동물과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우리가 더는 우리로 남지 않고 오직 모든 세계와 어우러짐으로써 우리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거야. 네, 내 생각에 이러한 무관심적 특성은 유물론적 세계관이거나 아니면 불교적 세계관에 기인한 것일 텐데 작가 무질의 입장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가 아직 무질의 작품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부끄럽게도 제목에만 꽂힌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으로서 나의 관심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무질은 어쩌면 유물론적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을 융합해 제3의 길을 찾아보려는 엄청난 작가적 야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쇠락해져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무질의 풍자적 의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소설 나랄 게 없는 남자의 윤곽을 따라가면서 시인 김수영의 1961년 시 누이야 장하고나의 시작 부분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인용하면요. 행동이나 특성의 가치 그리고 실제로 그 의미와 본질은 울리에게 주변 환경 그것이 봉사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컨대 전체적으로 지금은 한 가지 방식으로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덕적 사건은 별자리가 의미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에너지의 장에서 발생합니다. 원자가 특정 화합적 조합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선과 악을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린 관계의 시스템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대략적인 첫 번째 근사치를 통해 행동과 자질에 귀속되는 것과 같은 독립적인 의미는 더 이상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의 가능성의 정수, 잠재적인 인간, 그의 존재에 대한 기록되지 않은 시로서, 기록된 사실로서, 실제로서, 성격으로서 인간과 대면합니다. 네, 인용된 부분의 마지막 문장에서 소설을 새로운 도덕성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보는 무질의 소설관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1940년 편지에서 무질의 말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예술가로서 내가 지닌 평판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나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길에서 얼마간 벗어나 있으려 했습니다. 나는 독자들이 원하는 걸 주는 작가는 아니죠. 그건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작업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아주 엄격한 것입니다. 점차로 독자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내가 독자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을 초월한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적 잣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때때로 범하는 실수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은 차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작업에 착수하는 매 순간 정성을 다하는 절실함입니다. 물질적 이익은 그 다음이죠. 이것이 내가 얼마간 특별하게 지니고 있는 나의 특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미지가 있거든요. 추상 창조 그룹의 이미지들인데요. 이게 시르케레 까레의 로고입니다. 여기 원이 있고요. 여기 사각형이 있죠. 그리고 이게 뉴스 반두르 부르의 구성이고요. 테오반 누스부르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르뱅의 아마 후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 봄이라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 알베르 글레이즈의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작업 시작할 때 간단하게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